진짜 우리는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후회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저는 대학생들 이제 멘토를 지금 20몇 명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4명 하고 있어요. 저도 참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급하게 우리 차야정 이사님과 아는 국어 3학년이 9월 4일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입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빨리 좀 만나달라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2일날 만났어요. 2일날 만나서 밤에 만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쭉 얘기하는데 내가 대화하는데 사람이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뭐 내가 꿈도 없고 뭘 해보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꿈이라도 가져봤느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하루할 때 분명히 뭔가가 하나 잘 있을 거다. 그랬더니 내가 가상 법률 그런 모의 재판에서 대상도 받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그거야. 그거지, 그거. 그러면 가니까는 학교 이만큼 뽑아놓은 거예요. 한양대, 경기대, 외대 쫙 뽑아놨어. 그걸 보고 있으니까는 엄마, 아버지 셋이 다 미래가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학교를 놓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있나? 그래서 자, 엄마, 아버지 다 앉아서 지금 학교를 잊어버려, 싹. 학교를 벌써 다 치우세요. 얘하고 좀 잠깐 얘기했는데 얘한테 성향이 맞는 과가 중요한 거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얘기 잠깐 들었는데 법학과를 가야 되는데 법학과는 잊어버려요. 이제 앞으로 법률은 이제 로스쿨 때문에 이제 힘들게 안 된다. 그러면 법률 쪽에 관심이 많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통해서 상을 몇 번 받았단 말이에요. 대상도 받고 경기도에서 대상도 받고 전국에서도 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는 지적재산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거기는 법률이 가져가요. 법률이. 그래서 이 과를 가야 되고 통상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학교 필요 없고 그것이 어디 학교에 있는 거를 찾자 해가지고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지적재산은 내가 알기로는 경기대학교가 최고거든요. 제일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오자. 자, 등급을 보니까 경기대 좀 더 아슬아슬 떨어진다. 안 돼. 야, 수업해라.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대 나와서 비밀대생도 있고 서울대 나와서 노가 하는 분 많아. 그때 그랬어. 나 하지 않아. 내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나는 아버지인지 몰랐는데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줄 알아서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오고 아들을 어떻게 하길래 그 아들 학교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처제, 그러니까 처제가 뭐 조카가 처제가 있는데 그 집에가 뭐 아버지가 뭐 조카가 서울대 경제학을 나왔대요. 83학번인가 그거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처제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처제가 있다는 거야. 이대 나왔대, 이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쁜 미모는 타고나지 않는데 정말 멋있는 여자라고 누구 많고 그래서 나한테 만날 의향이 있냐고 딱 그거 한번 물어봐. 이 양반이 나는 아이 때문에 심각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어떻게 결정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 의향이 있습니까? 난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된다. 그럼 그 나이에 언제 준비돼요?
아이가 한 두세 살 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갖고 내가 저는 아직까지 근데 준비되면 연락하래. 나 처음 봤어. 참, 어쨌든 간에 그분이 날 잘 받아요. 어쨌든 아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락 차려주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어머나 피디님한테 이 아이 취업할 때까지 좀 멘토 좀 해달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한 26명 하거든요. 완전 바꿔줬죠. 다 삶을 싹 바꿔줬죠. 고등학생들도 저기 서울 공부 건축가 가는 애도 있어요. 건축가 가지고 저번에 지난 시간에 내가 미래 건축 봤죠?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성냥갑처럼 짓는 건물을 네가 지려고 건축가랑 건축가 가는 거냐 아니면 이런 걸 할 거냐니 당연히 이런 걸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니 공부를 해야죠. 건축에 관련된 책을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들 건축가 가면 건축에 관한 전공서 하나 가지고 쩔쩔쩔매다 끝나는 거예요. 건축에 관련된 책을 학교 다닐 동안에 100여 번 이상을 본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에 대해서 상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 이제 우리 형은 이제 건축가인데 설계사 하시네요. 설계사 건축사인데 내가 형한테 그랬죠. 맨날 이렇게 짓지 마세요. 좀. 왜 똑같이 맨날 이렇게 이제 설계하십니까? 좀 독창서 이게 좀 하라고 만나는 데가 그래요. 야, 독창서 얘기하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밥줄 끊어줘. 그래. 근데 뭐 어떻게? 어쨌든 간에 미래는 결국엔 뭐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감지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더 찌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 그래서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태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의 대륙이 그러면 기회의 대륙에서 기회는 누구에 갈 것인가? 저자가 지금 딱 이렇게 기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회는 위기 속에 온다는 말 수없이 들어요. 맨날 듣는 얘기죠. 과거의 개념으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저자는 얘기해요. 근데 그 과거의 개념이 어땠는데? 기회가 과거의 개념이 어땠는데? 기회는 늘 있어 왔어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공황 시대에도 기회는 있었거든요. 그죠? 2008년도 전 세계 금융사고가 났을 때도 기회는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고 쪽파가 찬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과거에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는 내가 하는 일 이 하나에 뭐를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파다 보면은 깊이 파다 보면은 곁에서 가지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물줄기가 가지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가지줄기를 차단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같이 연결시켜야 되겠어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로지 그 깊이 그만 파는 거에만 오로지 거기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가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은 더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의 전문가는 어때요? 한 물을 깊이 파면서 그 옆에 들어오는 물줄기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융복합이 돼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한테의 미래의 기회를 막하는 거예요. 이 책. 그런 사람.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 속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런 말을 쓸 때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수없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떤 책에서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저자는
말씀에는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장을 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트렌드를 읽어나가면 미래 직업에 대한 고찰이, 미래 직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찰하셔야 돼요. 변화의 속도를 감지해 나가야 되죠. 자, 미래의 부가 시작되는, 이게 이제, 저기 있죠? 20페이지.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얼마 왔다 갔다, 어저께, 김동성 원장님, 제가 이렇게 물건을 두고 가다가, 여기 사과하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무겁게 들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아이고 참, 사과하고 어딨지? 내가 소리 들고서는, 진짜 선생님, 여기 진짜를. 야, 아니 장가도 못 가고 치매가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장가 가면 치매가 난다니까. 아유, 가르쳐 차이니까. 자, 미래의 부가 시작되는 지식, 시간, 공간, 영성을 설정하라. 이거요. 정말 이 네 가지에 이 책에 이걸 다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전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자, 우리가 그 환경, 물리적인 세계,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태어나면 어떤 환경이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성품은 내가 뒤에 타고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환경적인 데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표현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배고프면 울고, 내가 불편하고 울고, 똥 싸면 울고, 그거 표현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커가면서 누가 앞에서 막 깔끔깔끔깔끔 하시면은 뭔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서 막 웃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가도 뒤에 가지고 뭔가 칙칙하면 울게 되는 거고, 그게 여러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누워있다가 뒤집어서 기어가. 뭔가 새로운 게 보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갖다 만지게 됩니다. 만지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또 이제 이제 조금씩 이제 뭐가 용기가 생겨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그게 환경 속에서 끝없는 경험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하면서 우리는 신념과 가치관이라는 게 이 형성이 생깁니다. 자기의 인생관이라는 형성이 돼 가는 거예요. 유치원이라는 집단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지마, 안 돼,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집단 속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협력이라는 것도 배우고, 인내라는 것도 배우고, 예절이라는 것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커서 초등학교를 가면서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거죠.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사고력을 가진 아이들과 접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사람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를 가고, 그래서 형성되는 게 자기의 신념과 가치가 있죠. 인생관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진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걸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는 늘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이 문제는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곧 세상을 갈 사람한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70세인데 나는 도대체 뭐고, 내가 70세인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도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간의 세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인간의 세계. 이거는 지식과 시간이라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이 지식과 시간이 있어야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잘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환경지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시간에 블랙홀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끝없이 흘러간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을 지난 얘기했지만은 인생을 내가 이만큼 살아보고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살아봐야지가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연습이 있고 가르치면 늘 실전이에요. 늘 실전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전투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 내가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뭐다?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식을 끝없이 쌓아나가고 배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은 그거는 죽은 거예요. 내가 수많은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얻어요. 머릿속에서 뭐 해야 돼요? 분류하고 분석하고 재구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류하고 분석해가지고 쓸데없는 정보를 버리고 쓸데있는 재구성을 하는 거죠. 재구성이 돼야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이 있다고 그러는 게 이 얘기거든요. 내가 바깥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머릿속에서 이미 인지된 걸 가지고 분석하고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재구성이 일어나야지 그게 살아있는 지식, 바로 말하는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 실천적 지혜를 그거에다 곱하면은 어디로 넘어가면 이 세계로 넘어가요. 이 세계가 뭔 세계냐면 바로 영성의 세계예요. 스피리추얼 세계죠.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여기서는 인간의 문제예요. 내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계는 뭐냐면 가족과 친구와 지구와 나라 이러한 전체적인 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의 세계를 가져야 내가 가치가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삶의 가치를 얻었느냐를 절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어떠한 데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거기에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영성입니다. 이 저자가 얼마나 이 책을 잘 썼는지를 이걸 보고는 아주 딱 아는 거죠. 왜? 삶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뜨거운 선택을 하고
선택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 존재해요.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 이거 모아서 연결하는 게 인생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뭘 넣은 거예요? 공간이라는 걸 넣은 겁니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시간과 공간과 영성. 공간이 형성이 돼서, 이 안에 공간이 형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뭐가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죠. 여기서 땅처럼 땅땅땅땅땅 해서 이게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함께 같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지금 곽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이 머리 브레인스토밍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종호 회장님 보세요. 오종호 회장 얼굴 한번 딱 보고 나면 평생 잊지 않아요. 까먹지는. 공감 됩니까 안 됩니까? 예요. 그렇죠. 저분하고 대화하면 공명이 가슴에 탕 일어나가면 옆에 사람을 탕 때리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좀 벌어요?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저자는 아주 진짜 훌륭한 말씀을 다 써놓은 거예요. 500원짜리가 이것이 되는 거 같아요. 이 파트를 잘 보실 때 그러한 개념을 놓고 보시면은 좀 더 미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미래 시간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면 되구나, 그 다음에 미래 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구나,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페이지죠. 미래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우리 정보사의 변화를 구상하라 했어요. 자, 정보와 지식이 권력과 부의 중심이었던 정보시대가 쇠퇴하고 어디로 넘어가는데요? 어디로? 이야기, 이미지, 미적 체험을 새로보죠.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스토리텔링이니, 감성이니,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막 굉장히 뭐를 막 섞어서 융합을 하려고 이러시죠. 그래서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끝없이 융합을 하려고 끝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31일날 공연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죠? 네. 그날 31일날 공연에서 우리가 선사님도 오셨어요. 선사님 그날 공연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은 공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규리 선생님 한 분이 더 들어간 거 하나로 잡으세요. 권순태 단장의 공연 자체가 굉장히 원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 단독 평소로 갔을 때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밋밋했거든요. 왜 우리가 음식을 하면 뭐가 먹고 나면 뭔가가 빠진 느낌이잖아요. 김치 한 번.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여기 김경재 가수님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그러세요. 이거 뭐가 부족하지? 그러거든요. 나오면서 내가 이거는 뭔가 보고 나서도 좀 뭔가 부족하고 찜찜해. 난 이렇게 안 해. 그러거든요. 난 이렇게 안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순태 단장이 나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한번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를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박기 선생님이 든 거죠. 그런데 그날 오신 분 중에 다른 데서 약간 이거하고 비슷한 걸 봤나 봐요. 근데 그분이 윤동국 박사한테 그때 거기서 봤던 거하고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는 전문 기획자 방법. 나는 비전문가. 기획의 정석들이 좀 나왔어요. 무대프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될 대로 내가 하고. 근데 나는 늘 끊임없이 뭐냐면 참고하고 싶어서 머릿속에서 막 간단했어요. 지금 10월 7일 날 공연이 성악, 재즈, 가요. 기가 막힌다. 아바의 마마미예요. 와. 제목은 아바의 마마미.
지어지래요.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걸 딱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라고. 400명 정도 예상해요. 400명에서 500명. 아마 그날 보시고 나면, 이야, 저는 정말 잠 안 자도 미쳤다.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면, 변화를 통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후기 정보화 사회예요, 후기 정보화 사회. 옛날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후기 정보화 사회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걸려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는 다, 여기에 뭐가 더 양면이 들어가야 돼요. 양면. 해물 감 끓이는데, 해물 집어면 해물 하면서 끓여주세요. 무슨 맛이 나겠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있어요. 비빔밥에 고추하고 밥만 넣으세요. 무슨 맛이 나요? 변화하는 시대를 내가 통찰하지 않으면 창조가 나오고 상상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성, 인내성, 개방성. 다양한 형태, 내가 다양한 형태 표현의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지난번에 오페라 그쪽 세계여행 봤잖아요. 우리 박영수 선생님 때 오셨었죠? 오페라 세계여행 안 보는 봤죠? 그거 어땠어요? 한번 안 들어봐가지고 그 오페라가 그 오페라인지 아주 많았어. 우리 그 조경희 사장님 오페라 봤잖아요. 그죠? 오페라 스테이 그거 어땠어요? 그때 좋아하는 저기 바깥에서 세 분이 소프라노가 들어올 때랑 입체적인 느낌이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켰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 뭐냐면 과거의 오페라는 대부분 지금도 하는 거는 저 멀리 무대에서 오페라 배우들이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연주하는 노래하면서 그리고 관객은 계단 형으로 앉아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해야 되니까 박수 칠 때도 몰라가지고 남이 치니까 쳐야 되냐. 앵콜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앵콜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럴까 해서 내가 판을 깨져가지고 평면에서 테이블에 이렇게 와인을 놓고 그 사이에서 공연을 하자 해가지고 그 앞에서 생생하게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를 직접 보고 만지고 그 해설을 듣고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터졌죠.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하고 나오는데 앞에 사진을 찍고 막 뛰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말 막 미쳐버리겠어. 가서 보는데 내가 아주 저걸 팍 그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오페라라는 걸 새롭게 보게 되죠. 제가 많은 공간을 그 공간 안에서 서로 공간을 하고 그래서 끝없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에서 거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계속해서 뭔가를 점프하고 싶은 게 끝없이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 시대에 맞게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창의성과 생산을 중시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 해학적 요소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실력이 쌓이고 콘텐츠를 나오면 대학생들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제 멘토가 돼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거느리는 멘토들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끝없는 그 멘토링이 일어나서 자꾸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이 배우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팔로워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사람이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나는 내 미래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없는 사람 혼자 늘 책임 혼자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죠. 모든 게. 지금은 앞으로 이제 성생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상 사이버로 하잖아요. 지금. 이게 더 스릴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사이버. 정말 엄청난 스릴. 이게 영화도 이미 나왔어요. 이미 이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그래서 성을 갖다가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격렬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D 인텔리전스 가상공학. 내가 그래서 거기 오페라에서 세 여인의 제목을 뭐라고 줬어요? 3D 인텔리전트 스토리텔링이라고 친 거예요. 아이고, 제목이 잘 든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감성 디자인 능력 보세요. 이거를 딱 보면서 장수 선생님 이거를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감성 디자인. 자, 지금 여기 이차 선생님은 현재 메리킹 하면서 원래 건축가예요. 설계. 일본에서 배웠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미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분이가 생각났어요. 왜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제 화장품은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화장품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 감성을 디자인하는 시스템이다. 무슨 말인지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공개하면 누가 뺏겨가도 내가 절대 공개 안 해. 아니 내가 벌써 우리 이거 하는 프로인데 벌써 뺏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지금 뭐 심각할 정도로 난리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프로그램마저 다 공개를 해보면 지난번에 그래서 있었잖아요. 피카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딱 그런 거 있었다 하고서 그 친구가 아마 좀 있어도 딱 나와봤는다고 그 친구는 안 해도 다 알죠. 나 그 친구 있는 걸 생겼던 거다 딱 얘기했던 거야. 정보를 여기 괜찮아. 머리는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누구하고 접목시켜줘야지 이게 생각이 나요. 감성 디자인 미래 직업입니다. 감성 디자인. 행복 디자이너 옛날 얘기예요. 행복 디자이너라는 거 쓰면 창피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행복이란 말은 너무 잘 알아. 행복이 뭐야, 여러분? 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 다 해. 옛날에 할 줄도 몰라 다 해. 이제 그럼 행복 디자이너를 말씀은 쪽팔려. 뭘 해야 돼요? 감성 디자이너. 지성 디자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분 처음 시작인데 감이 왔어. 처음 왔습니다. 아주 이게 쳐다보는 분이 무리무리하니 너 잘하나 보자. 자 보세요. 저자는 기회를 유의선자에서 저자는 뭐냐면 한국화 잃어버린 10년 시작되다 본다. 잃어버린 10년은 위기이지만 안전하고 중요한 새로입니다. 그 책을 지도 보는 거예요. 지도는. 자, 48페이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내가 미래에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내 직업을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다. 러트크래커 현상이 문제의 모아서이다. 러트크래커가 뭐냐면 이제 이 호두과를 기계거든요. 호두과 기계. 자, 호두과 기계인데 러트크래커가 호두과 기계인데 뭐냐면 한국은 지금 아주 러트크래커 현상이
자동차에 지금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 더 전개되죠. 자, 노키아도 망했고, 소니도 부러졌잖아요. 삼성은 이제 조만간에 심각할 정도로. 자, 보세요. 뭐냐면 이거는, 자, 기술과 자본이 앞서는 선진국과 가격이 저가로 치고 올라오는 신흥국들 사이에서 껴있는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선진국보다 밑에 있고 가격은 또 선진국보다 좀 낮지만 신흥국에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껴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껴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고 일본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 사이에서 우리는 너클래프 형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잃어버린 10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벌어져요. 근데 다시 부상하죠. 자, 일본이 자동차가 다시 부상을 해요. 중국이 지금 자동차가 거의 다 따라왔어요. 현대자동차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모비스라도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직원들한테 미래 자동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 자동차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세미나를 일본에서 하고 어디서 하는데 그걸 알고 있냐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답답한 사람들 많아. 지금 모비스라는 현대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담아두고 있는 회사예요. 1년에 40조를 하면 되는데 1년에 40조. 그런데 40조 중에서 37조가 현대자동차고 3조만이 다른 데 거예요. 현대자동차 부러지는 모비스 존재 안 문제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부러지는 모비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40조를 하는 회사가 정말 답답한 회사죠. 정말 답답한 회사. 그러면 소니에서 도요타 일본 차 뭐 있죠? 넥서스, 도요타, 넥서스, 도요타. 일단 넥서스 비싸. 넥서스 나온 데가 어디예요? 도요타. 도요타에서 도요타는 차 안에서 집에 밥도 하고 다 집에 자 밥통에 쌀어놓고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집에 이만큼 도착한 차가 딱 누르고 밥이 탁 돼요. 그거를 그때 내가 강의할 때 한 달 후에 그런 걸 발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시 마음을 읽고 그렇죠. 지난 시간 말한 3을 인터넷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3D 프린터가 지배하고 3을 인터넷이에요. 센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쪽이죠. 그래서 너클래크 현상을 이겨내는 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직원들한테 까라만 까가 아니라 직원들 뭘 만들었대요? 직원들 하나하나를 콘텐츠화 시킵니다. 근데 조직은 불안해하죠. 이 직원이 콘텐츠가 잘 만들어서 나갈까 불안. 절대로 안 났어요. 사람은 절대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나가지 않아요.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독립하려고.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회사를 너무 나가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나가서 쫓겨나기 전까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부품 개발부에 어떤 ABS 부품 개발부에 있다면 이분이 ABS 부품 개발부에 있는데 이분한테 ABS에 관련된 책을 100억 원 읽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 되겠죠. 그냥 안 나오는 머리를 저 짜라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나와가지고 마케팅 컨설팅을 할 수 없다? 심각한 거죠. 심각하잖아요. 잘못된 진짜. 그 사람이 마케팅을 나가서 설 수 있게끔 회사에서 뭘 해주면 돼요? 컨텐츠와 그 사람이 휴먼 브랜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체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한심하게 그 이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번 이 직원들을 교육비가
1년에 160에서 200만 원씩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잖아요, 직원들. 삼성은 또 없이 시키죠. 그런데 교육이 처음 쓸데없는 교육만 시키기 힘들어요. 나는 답답한 거죠. 왜 삼성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다 무너진다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교육을 하고 안 됐냐. 아,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자, 한국 자동차 산업 미래 불확실. 이게 이제 잃어버린 10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중국 산업, 일본 자동차 포함해.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치고, 아까 사물 인터넷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상상도 못 따라갈 수 없어요. 저가로다가 공략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은퇴나 자영업자들한테 비교해요. 은퇴자가 더 살 자가 없어요. 왜? 아, 내수시장이 죽는데 자꾸 창업하면 뭐 할 거냐고. 내수시장이 자꾸 죽는데. 왜? 이따 나오지만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는 돈 안 쓰는 사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 써? 덜덜덜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산층이 있어야 돈을 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가 안 돼. 여기 나중에 지도가 나와 있잖아. 내수 시장이 축소된다. 뭐 때문에? 저수살 돌려와 대규모 때문에 초고령화하기 때문에 내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18년도에 63년생까지 다 나옵니다. 다 정년대 다 나와요. 2018년. 자, 2018년도까지 다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 나오니까. 실업자도 많고, 뭐가? 부동산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세대는 뭐였어요? 오로지 집을 갖자. 오로지 그걸 가져야 잘 산다고 생각해서 막 사재 기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버티는 생각 어떻게 해요? 다 쏟아져 말라. 쏟아져. 지금은 이미 3, 4년 전에 그걸 이겨나간 사람들은 대형 평수를 다 팔고 뭘 했어요? 소형으로 다 바꿨어요. 이제 1인, 2인 사람으로 다 바꿨어요. 요즘은요, 자녀들 결혼하면 저 머리가 살아요. 애가 자주 머리 살아요. 머리 살아요. 진짜요? 자, 부채공학. 우리나라 지금 아세요? 정부부채 1000조, 개인부채 1000조 나왔잖아요. 심각하죠. 부채, 빚으로 살아요. 계속 빚을. 계속 우리나라는 떼나가려고 계속 부채를 마련하고 계속 하고. 지자체 계속. 지방채는 더 심각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방채 갖고 있으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독립적으로 될 수 있어요. 지자체. 옛날에는 그게 안정했잖아요. 안정된 투자했잖아요. 수익은 나가도 안전 투자할 때 안 돼요, 이제. 성남시처럼 옛날처럼 돌아보려고 시청하거든. 인천 심각하죠, 인천. 그 무단을 날리고 인천. 심각해요, 인천. 엉뚱한 데로 파재 껴가지고. 새로운 도시, 창조 도시 만든다고 막 파재 껴가지고 창조하면 창자가 들어갈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아시죠? 이게 앞으로 한국이 잃어버린 10년. 그러면 이걸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자, 초고령화 저주. 부양하는 젊은이들의 큰 부담. 앞으로 이제, 지금은 노인 한 명이 8명의 젊은이가 부양을 해요. 근데 몇 년 있으면 5명이고요. 앞으로 2003년은 한 명이 한 명이면 심각하죠. 세금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직장에서 나이 연령 점점 줄었대요. 45살 넘어가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5 넘어가서 존재하는 사람은 10년. 삼성은 더 짧잖아요. 자, 이곳은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니까 재교육과 이제 창출해야 되고 실버 사업이나 평생교육 사업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평생 사업은 지금 평생교육 사업을 지금처럼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보세요. 난 통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에 나왔잖아요. 통일을 대비해서 뭘 할 거냐? 탈북자들 제가 듣고 있잖아요. 탈북자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내가 하는 이 컨텐츠를 전부 가르칠 거예요. 저렴하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탈북자들을 이 저렴하게 해서 이 프로를 컨텐츠 가지고 요대로 쫙 가려붙여 놓으면은 통일이 2020
2025년도에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비례학자들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을 선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 선정하는 사람. 내가 탈북자를 끊임없이 돕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없어도 나는 돈을 계속 보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하고 내가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카데미 됐으니까 그들을 모아서 모아야 되겠어요. 그들은 돈이 없어요. 지원이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사회 나오는 재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로 해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모아서 내가 뭐 하면 돼요?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